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김시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영을 제가 4번 강의했는데 이번째 제 5강이죠? 예, 5강 맞습니다. 이제 벌써 5강이네요. 제가 보기에 한 60강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김시영만 한 60강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시영 씨를 한 편 한 편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2편을 하려고 합니다. 5강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해방이 되고 그 45년부터 아버지가 49년에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아픈 걸 보면서 김시영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작가들이요, 그 아버지와 얽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와 얽힌 삶들,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차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일부를 했는데 오늘 일부를 이제 끝내는 날입니다. 해방기를 끝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자의 생활란,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 아메리카 타임즈하고요. 오늘은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진, 이 2편을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김시영의 경우에는 이제 김태욱 씨라는 아버지가 있고 안형순이라는 이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이 두 분 사이에 이게 쭉 이렇게 아들딸이 있었어요. 이 붉은색은요, 이제 김시영이 있고, 그 다음에 김수성, 김수강, 김수경, 김수명, 김수연, 김수환, 김송자가 있고, 맨 저쪽에 보면 김연경 아내분이 계시죠? 아내가 있고 2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이 김수영 가족이 참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색 글자로 보면 여기서 3번, 4번, 6번이죠. 3번, 4번, 6번이 북한에 납북되신 분이세요. 납북되신 분들이고 5번, 6번, 8번이 사각형이 딸이고요. 예. 그 몇 명이에요? 전체가 8명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죠. 김시영이.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문학과 아버지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카프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언젠가 카프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카프카는 다른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동안에 있으면서 카프카는 정말 이 세상에서 40년을 살면서 여러 이야기를 썼는데 카프카 이야기의 대부분에는 아버지가 스며 있어요. 그 아버지는, 카프카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이 목이 벌써 타이슨처럼 굵죠. 카프카 사진을 보면요. 그죠? 카프카 아버지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목이 굵어요. 권투 선수 같아요. 굉장히 몸이 좋은 아주 그 상점으로 운영하는 영업 상인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랍비의 딸이었어요. 랍비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 랍비의 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스님의 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유교 학자의 딸이랄까?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 아버지는 이 유대인 카프카를 어떻게 하면 그 유럽 부르주아지로 만드느냐, 여기에 그냥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카프카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그 카프카 눈에 이 카프카 뒤에 낙타 같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장식이 있죠, 스튜디오에. 마치 아주 그 비싼 장화에다가 아주 비싼 옷도 입고. 발터 베냐민은 카프카의 저 눈 안에 아우라가 있다고 그래요. 평생의 아우라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강요받은 아들, 억지로 사진 찍는 아들. 나는 이런 삶이 싫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삶을 강요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든지 부르주아지가 돼야 된다.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카프카의 저 멍한 눈에 카프카의 모든 삶에 아우라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프카는요, 아버지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이제 프라하에 가서 그 카프카가 태어나고 그 카프카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카프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굉장히 그 물리적인 고통을 당한 기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을 달라고 좀 그랬더니 침대에 던진다든지, 그 우리로 말하면 베란다라고 하는데 유럽엔 베란다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화분 정도 놓을 수 있는 좁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2층인데 꽤 높은데요.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겨울에 아들을 갖다 밖에 내놓는다든지, 야단을 치려고, 강한 남자를 키우려고, 강한 유럽형 남자를 키우려고, 이런 고통들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써놓은 상태에서 카프카는 사망합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버지가 카프카 친구, 그 여자친구라든지 또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벌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레 같은 놈, 밥벌레, 이런 욕을. 그게 이제 카프카가 그걸 그대로 쓴 게 변신이라는 소설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로 몸이 변한.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늘 그렇게 사람들을 벌레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카프카는 아버지를 굉장히 그 경계하고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글로 썼는데, 그게 이제 판결이라든지 변신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동료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곧 제국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어떤 인간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카프카 문학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프라하 갔을 때 그 카프카 프라하 입구에 이것이 있어요. 네,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입구에 이렇게 인디언이 되고 싶은 마음, 진짜 인디언이라면 달리는 말에 서슴없이 올라타고 비스듬히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는 땅 위에서 이따금씩 짧게 전율을 느낄 수 있다면 마침내는 박차도 없는 박차를 내던질 때까지, 마침내는 고삐 없는 고삐를 내던질 때까지, 그리하여 앞에 보이는 땅이라곤 매끈하게 다듬어진 광야뿐일 때까지 벌써 말 목덜미도 말머리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자유를 원하는 거죠. 박차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말을 제어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냥 길이 아니라 완전한 평야. 들레즈가 얘기했던 그야말로 매끈한 광야. 여길 완전한 자유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프라하에 가면은 그 카프카 맵이 있어요. 프라하를 방문하는 분에게 프라하라는 도시는 카프카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프라하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프카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아픔을 쓴 것이 그 유명한 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메타몰포시스, 디벨판드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프카에게 아버지는 고통을 주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변화돼요.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또 얘기해 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떠한 고통을 겪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왜 거의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양이를 버리다, 이런 조그만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어릴 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버지가 중국의 난징 학살 사건이 1937년이잖아요. 37년 11월 말인데, 그 무렵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을 칼로 처단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저는요, 하루키 책을 읽으면서 왜 하루키는 이 노모난이라는데 여길 방문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 기행집을 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데 찾아다니지? 이게 뭐냐면요, 노모난은요 반자의 돌격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텐노헤이카, 천황폐하에 뭐 글자라든지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총알을 맞아도 안 죽을 것처럼 막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죽어요. 여기서 기관총에 맞아서 그야말로 그 노무난 전투, 이 바보 같은 전투인데 이런 데 가서 그 비극을 보고 하루키는 왜 이런 데를 찾아다니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루키 문학을. 계속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하루키 문학에서 아버지는 다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등장해요. 등장인물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표현하지? 그랬는데 분계신슈, 문의 춘추의 아버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글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는데 아사히 신문이나 여러 신문에 나왔는데 하루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쟁 체험을 듣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이 결정됐다. 이런 에세이가 처음 문의 춘추에 나와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거였구나. 2019년 5월이었는데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루키 문학에 감춰진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루키 문학에는 아버지가 안 나온다든지 아버지가 다 나쁘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루키의 아버지는 주지승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될 수 있는데 스님이 안 되고 전선에 갔다 와서 교토대학에 들어가서 일본 문학을 연구하는 교사가 돼요. 그래서 교사가 돼서 계속 하루키는 일본 문학을 아버지한테 교사받죠. 오늘 한 30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연탄 같이 나르고 제주대학교 우리 성악과 교수님. 네. 그래서 하루키는 그 충격으로 어릴 때 한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사람을 마치 죽인 것처럼 아니면 그 무렵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으로 동률로 취급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소설에 보면요. 중국 전쟁에 나갔을 때 병졸들에게 가르치는 지침이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병장들이 일병, 이병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꼭 사람을 죽이고 와라. 빨리 사람을 죽여야지 전쟁에 익숙해진다. 사람을 죽이되 아이를 죽여라. 아이를. 7살 이하도 좋고 왜 그러냐면 7살이면 10년 지나면 17살 징병으로 나온다. 미래의 우리의 적을 위해서 죽이는 거다. 아이들 씨를 말려라. 강간을 해라. 여자를 강간하고 가족을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고 시간을 하라. 죽은 시체도 강간을 해라. 그래서 공포를 갖다 퍼뜨려라. 우리 일본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미우라 아야코 소설에 총구에 나와요. 총구라는 소설에.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 소설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 류큐가 그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부대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부대, 그런 만주군에 속해 있었다는 거 굉장히 괴로워하죠. 결국은 점점 그 고민이 커져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와세다 대학교 2학년 무렵에 집을 나가서 카페를 차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일본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일본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아주 참 아픈 기억이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철원에 면사무소 서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서기면은 이제 군인 위안부도 보내야 되고 징병도 해야 되고 이런 징발하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사 공부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용산역에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용산역에서 일하는 경찰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게 막 환상이 되는 거예요. 막 The Origin of Korean War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여기서 친일파였고 그랬겠다 막 환상이 돼서 결국은 제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아버지 친일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를 갖다 꽉 껴안으면서 은규야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나중에 아버지가 끌려갔잖아. 일본 군인으로 끌려갔잖아.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내가 끌려갔잖아. 아가씨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갈 때
우리 마을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고 애썼어 하시면서 같이 껴안고, 제가 일본 유학 갈 때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버지를 일본하고 동일시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거나 뭐 카프카의 해변의 카프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상하게 나와요, 아버지가. 결국은 그 일본 사람들을 다 양으로 표현하거든요.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소설 읽어보세요. 홋카이도에 그 양을 쫓는 모험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 다 이 소설부터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지, 일본 사람들을? 양이 뭐냐면 양의 시야가 팀장님 굉장히 짧대요. 1m도 안 돼서 검색해 보면요, 양의 집단 죽음 이거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와요. 호주나 뭐 스위스 이런 데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쫄쫄쫄 엉덩이만 보면 쫓아가다가. 그래서 양은 그렇게 시야가 멀지 않아서 중요한데, 이 양을 쫓는 모험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요. 다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이야기가 양을 쫓는 모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을 쫓는 모험의 배경이 되는 홋카이도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런 홋카이도, 그 다음에 결국은 일큐파스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죠. 여기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난징 학살 사건을 소설로 쓴 거예요. 소설의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이런 그림 이야기가 이 소설에 나와요. 그러면서 난징 학살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한번 보이세요? 우리 팀장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마이크 잡고. 네. 난징 입성,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난징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난징 시내를 점령하고 대량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전투 중에 살인도 있고 전투가 끝난 뒤에 살인도 있었죠. 포로를 관리할 여유가 없었던 일본군이 항복한 군인과 시민 대부분을 살해해 버린 겁니다.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세부적인 수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의 시민이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10만 명이라는 설도 있지요. 하지만 40만 명과 10만 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주신 분은 공릉동의 꿈마을 공동체 김지원 이사님이세요. 얼마나 제가 존경하고, 우리 김지원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늘 어려운 곳에 찾아서 공릉동에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어려운 백사마을에 연탄도 나르는데 아주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귀한 이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이런 비극을 소설에 써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설을 쓰니까, 난징 학살을 인정하는 소설을 쓰니까 일본에서 그냥 저책 판매 금지하려고 우익들이 막 책방 앞에서 마이크를 메고 판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라카미 하루키 귀국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그야말로 이 일본이라는 폭력이 싫어서 외국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숲을 쓸 때도 그리스 가서 쓰고, 그 다음은 미국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테드 구센이라는 교수님하고 친했어요. 제가 토론토 캐나다 분인데 그 집 가서 쉬기도 하고 식사도 먹고, 그분이 요크 대학 교수라서 제가 거기 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 여기 중계동에 오셔서 같이 있기도 하면서 하루키 선생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또 토론회에서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비판하는 입장이 돼서 고려대학에서 또 제가 막 이렇게 김춘미 선생님 발표하실 때 제가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쭉 읽을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
그걸 이제 2019년 5월에서야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난징 전투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계열의 부대에 참여를 했던 것이 하루키한테는 평생 상처가 된 거죠. 지금 카프카의 경우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카프카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아버지가 모두 그 고통을 어떤 큰 권력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김수영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시가 아버지가 가장 아팠던 그 시기에 47년, 49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편의 시를 오늘 읽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좀. 이가 걸어 나온다. 이 돌입한 나의 아버지의 얼굴과 나여. 나는 한 번도 이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어두운 옷 속에만 이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울린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수염을 바로는 보지 못하였다. 신문을 펴라. 이가 걸어 나온다. 행렬처럼 어제의 물처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방송 중에 조남 얘기하면 실례일 것 같은데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류 팀장님께서 낭송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이가 걸어 나와요. 근데 이분한테는요, 이 곤충, 기계 이런 게 시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상징이 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온갖 벌레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김수영 시에서 처음 등장한 이예요. 요즘 학생은요, 이하고 벼룩을 구별을 못해요. 벼룩하고 이하고. 류 팀장님 너무 젊으셔서 모를 것 같아. 본 적 없으시죠? 솔직히. 못 봤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김 교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세대는 보신 적 있나? 근데 잘 사셨으면 못 보셨을 것 같아. 흔히 있었어요. 막 머리빗으로 이으려고 아주 쫌쫌한 빗도 있었잖아요. 그죠? 찬빗 같은 거,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DDT 뿌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진짜 전쟁 나기 전이니까 47년이니까 이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보고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먼저 돌입한 나의 아버지의 얼굴과 나요. 돌입했다는 것이 거꾸로 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전번에 첫 번째 공자의 생활란에 나온 것처럼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돌입했다는 것이 나한테도 걸리고 아버지한테도 걸리죠. 나도 돌입한 거고 누가 돌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꾸로 서 있어요. 거꾸로 서 있는 아버지와 나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보는데 나는 한 번도 이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건 그냥 실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니까. 근데 어두운 옷 속에서만 이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울린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서서히 이제 이가 변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이는 어떤 거예요? 이라는 건 벼룩하고 이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벼룩은 이렇게 팔짝 점프를 뛰는 거고 이는 점프 뛰지 않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숙주에 계속 전염해 가서 계속 피를 빨아먹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삶이 있지 않았는가? 기생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옷 속에서만 이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울립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수염을 바라는 보지 못했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김수영에게서 아버지는요, 아까 카프카하고 하루키하고 비슷해요. 카프카는 하루키가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 갖고 있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아버지가 카프카의 아버지고 일본이라는 그 거대한 힘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 하루키의 아버지라면 김수영도 아버지를 어떤 조선의 어떤 전통으로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대한 뿌리에 나오는 그 거대한 뿌리가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의 전통을 보는 시각하고 비견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에게 그 아버지는 거대했던 거죠. 네. 비판하거나 우습게 보더라도 얼굴을 정변으로 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수염을 바로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신문을 펴라. 아침 신문을 펴면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가 걸어 나온다. 뭘까요? 신문에 나오는 검은 글씨들이 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까맣게.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 당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식민지 이후의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의 이야기, 아직도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 빨아먹는 이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책에 지금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김수영은 여러분 온갖 식민지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21년에 식민지의 나라 종로에서 태어나서 또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식민지 본국이라고 하는 도쿄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만주에 가서 또 만주국이라는 식민지를 봐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민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8남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8남매. 딸이 3명이고 8남매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아들들이 쭉 이렇게 1, 2, 3 번호가 있습니다. 1933년경 김수영 시인이 부친과 동생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같죠? 소년단 복장을 입으니까 김수영 씨 사진인데요. 이게 효재국민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김수영, 이 사람에게 이제 이라든지 또 풍뎅이, 거미, 하루살이가 나오는데 다 인간에 대한 풍자예요. 마치 카프카 같죠? 카프카 벌레 보면은, 변심에 보면 벌레가 나오는데, 김수영 시에서 이 풍뎅이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풍뎅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미라는 시가 있어요. 그 거미라는 시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를 거미로, 아주 시꺼멓게 타버린 거미로 비유하고요. 또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 이런 이야기를 그야말로 김수영은 자기 자신에게 또 비유합니다. 김수영이 산문에 히프레스 문학론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히프레스라는 영어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히프리스. 근데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히프리스. 히프가 뭐냐면 엉덩이요. 리스는요,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자른 청바지예요. 뭐 야하지는 않아요. 바보 같은 엉덩이죠.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히프리스 문학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문학사가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죠. 히프레스 문학론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게 뭐냐면 엉덩이가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일본 책 베끼는 거, 그냥 자기 생각이 없이 일본 총독부 문학에 전염돼 가지고 아직도 이 같은 존재로 작가들이 일본 문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이후로는 일본 문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0대 이전 사람들은 미국 문학, 국무성 문학이라고 하죠. 국무성 문학, 펜타곤 문학에 갇혀가지고 또 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히프레스 문학론이에요. 엉덩이 2살이 보이는 엉덩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창피한 그런 구멍 뚫린, 엉덩이만 보이는 구멍 뚫린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한국 문학사라고 히프레스 문학론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이 사람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아까 그 시가 그대로 이어져요. 1년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아버지의 사진을, 시작. 아버지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비참은 일찍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아버지의 시대는 비참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진을 정면으로 보지 않아도
아버지 세대에 비참이 계속 있었대. 비참한 사건과 비참한 일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신문에서 기어 나오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대로 이어서 이 시를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이제 정언이죠. 이렇게 선언처럼 아버지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비참은 일찍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김 이사님, 아버지 사진은 아니지만 어머니 사진을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갖고 계세요? 방 안에 아버지 사진 걸어 놓으세요? 아니면 어머니 사진을, 누구 사진을 옆에 제일 두세요? 김정희 교수님 어떠세요? 오, 여성분은 그러시구나. 이거 어떡하지? 남자들 이야기네, 이게. 남자들은 아버지 사진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지 않으면 어딘가에 자기만 보이는 곳에 아버지 사진을 걸어 놓던가 그래요. 저도 아버지 사진을 늘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서 있는 40대 아주 멋있게 서 있는 사진을 제 서재에 이렇게 걸어 놓고 늘 봅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진을 늘 들어오자마자 보는데,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실 때 느낀 느낌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에는 안경이 걸려 있고, 여기 이제 아버지 얼굴이 있죠. 근데 그 아버지 안경을 쓰셨어요. 내같이 떳떳이 내다볼 수 없는 현실처럼 그의 눈은 깊이 파지어서, 그래서 그것은 돌아가신 그날의 푸른 눈이 아니요 나의 기아처럼 그는 서서 나를 보고, 나는 모든 사람을 또한 나의 철을 피하여 그의 얼굴을 숨어보는 것이다. 나의 기아처럼 아주 내가 궁핍하게 지내고 그를 서서 이렇게 보는데, 왜 나의 철을 피하여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는 저렇게 떳떳하게 사시고 어떤 일가를 이루셨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30대고 지금 김시영이 29살이잖아요. 29살에 아직 자기 집도 없고 그야말로 제대로 자기 앞도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한테는 좀 부끄러운 거죠.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내 철을 피하여, 아버지는 그래도 집이, 큰 집이 있었고 잘 살았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 그런 생각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탄이 아닌 그의 키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안 컸는데 제가 커요. 제가 크고,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저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있다가 저를 만나는 분들은요, 크네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화면에 제가 작게 나오는 모양이죠. 작은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화면으로만 보시다가 실물로 보시는 분들은 키가 크네 그러시는데, 아마 김시영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김시영 키가 180이었대요. 그러니까 윤동주도 180이고요. 김시영도 180이에요. 키가 큰 거죠. 영탄이 아닌,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거죠. 그의 키와 저주가 아닌 나의 얼굴에서, 이거 무슨 거야? 저주가 아닌, 자기를 자책하고 슬퍼하고 아버지를 보면서 자책하는데, 나는 그의 얼굴을 따라 왜 이리 조바심 많은 걸까? 그의 얼굴을 보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아버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바심도 습관이 되고 그의 얼굴도 습관이 되며, 나의 무리하는 생에서 그의 사진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무리하는 생이라는 일본 말이죠. 이게 김시영 씨에는요, 김시영은요 25살까지 일본어로 생활하고 일본어로 글 쓴 분이에요. 제가요 14년을 일본에서 살았는데, 돌아와서 일본어의 몸에 밴 일본어를 이렇게 구별하고 걷어내는데 한 8, 9년이 걸렸어요. 그야말로. 근데 25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완전히 그래서 김시영은 일본어로 글을 먼저 쓰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무리 됐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내 삶이 어렵게 살아온 생에서, 그 뜻이에요. 그걸 이제 무리하는 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의 사진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아버지 살아온 사진도 보면은 무리하게 애써서 살아오신 거죠. 그의 사진은 이 맑고 넓은 아침에는 또 하나의 나의 팔이 될 수 없는 비참이요. 아버지가 800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안아줬는데 더 이상 돌아가셔서 더 이상 힘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딱 2번 나타났어요. 좀 아버지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제가 막 일본에서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을 마음까지 든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날 이렇게 딱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제 나이랑 똑같은 그 나이였어요. 그 양복을 입고 40대의 양복을 입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 마음에서 울리는 거야. 은교야, 그 나이 때는 제일 바빠. 견뎌야 된다. 너 나이 때가 인생에서 가장 바쁜 때야. 참아라. 그리고 싹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데 눈을 딱 뜨는데 저는 커튼을 싫어해요. 방에 먼지도 있고 그래서 제 방에 평생 커튼이 없습니다. 그냥 날것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살을 좋아하는데 햇살이 막 몸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햇살로 싹 바뀌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팔이 돼 주신 것 같아요. 은교야, 내가 너의 팔이 될게 하면서 힘을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팔이 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버지 없이 자라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방송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성프란시스 대학 노숙인들 인문학 강연을 하는데 고아로 자라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버지 못 보고 그럴 때는 이런 시를 갖다 강의를 못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나의 팔이 될 수 이제 더 이상 나의 팔이 될 수 없는 아버지, 비참이여 한길에 얼어붙은 유리창들 같이 시계의 12시 같이 재차 다시 보지 않을 편력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 이 아버지의 비참한 역사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 아버지가 나중에 거대한 뿌리라는 시에서 다시 나타나요. 마치 카프카의 아버지가 유대인의 그 역사가 되듯이 유대인들 중에 동부 유럽인들은 어떻게 하면 베를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파리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냥 카프카를 어릴 때부터 그냥 독일인 학교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독일어만 하게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드리는데요. 제가 목요일 저녁 7시마다 2시간씩 카프카의 변신과 카프카의 작품을 독일어로 읽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대한연구 공동체라고 검색하시면 대한연구 공동체 줌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마포의 사무실에 오셔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나이 70대 넘으신 우리 그 아도르노 전공자이시죠. 연세대학교 교수도 역임하셨고 하셨던 그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요, 카프카 독일어가요 묘해요. 독일어를 쓰면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독일어 같지 않은 독일어들이 막 나와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여기서 태어난 몽골이나 베트남 아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아이죠. 자, 그것이 편력의 역사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편력의 역사. 그야말로 중국의 정말 우리 남한산성의 역사를 알잖아요. 병인양요라든지 청나라에 점령됐다가 또 일본에 점령됐다가 이 편력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을 피하여 그의 얼굴을 숨어 버리는 시 있어. 이때 아버지는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겪었던 한국사일 거예요. 그야말로 이 조선사.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구절이 바로 하나, 둘, 셋 사면에 나오는 구절하고도 겹치죠. 조바심도 습관이 되고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버지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를 볼 때 조바심이 나고 안타까움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또 이것도 광고네요. 제가 참여하시는 분은 다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서 딱 1시간 반 동안 동학을 공부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년이 넘었거든요. 동경대전도 읽고 온갖 책을 다 읽습니다. 동학이요. 지금은 이희화 선생님의 전봉준을 읽고 있어요. 제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 그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주대학교 법대 교수님 그분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발제하면 우리 판사했던 그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학만 공부하는 모임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희화 선생님의 전봉준을 하기도 읽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네이버 우리 카페에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석하셔서 동학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학의 역사가 편력의 역사고 슬픈 역사고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정말 그것은 무리하는 역사였고 슬픔의 역사일 겁니다. 자, 마지막 연에 나는 모든 사람을 피하여 그의 얼굴을 숨어보는 버릇이 있다는 이런 고백들, 그건 정말 모르고 자라면 모르지만 카프카처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역사성, 식민지 역사성,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폭력성,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카프카의 모습도 같은 구절이겠죠. 아버지의 얼굴을 숨어서 보죠. 카프카도 그렇고.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대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평생 안 봤대요. 돌아가실 때도 안 보고,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20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죠. 고양이를 버리다. 카프카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작가와 아버지와의 관계,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좀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4세죠. 무라카미 74세. 대단한 작가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이 한국사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 편력의 역사, 한국사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때 몰래 숨어보는 아버지, 조바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갖고 보는 아버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카프카의 아버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아버지, 그 다음에 김수영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생각해보는 유대인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